16, 17, 18세기의 마녀 사냥의 구조와 틀과 심리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 있나요? 이 약자가,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는 존재가, 주변에서 옹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마녀가 돼요. 마녀 사냥은 수익 사업이 돼요. 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특정한 걸 얘기하고 싶진 않나, 수익이 되는 마녀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시대가 다시 왔구나. 혹은 역시 우리가 개화해서 이성과 윤리가 충만한 시대가 중세와는 달리 더 이상 마녀 사냥하지 않지, 그런 얘기하는 그런 통념을 갖고 있는 사람분들에게 아니, 끝나지 않았어. 이 사업은 끝나지 않았고. 3프로TV 더 릴리전. 오늘은 아마 저희 릴리전 역대 가장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오셔서 아니, 오해 그러면 한 사람 없어서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꼭 하필 이때 그런 멘트를 해. 역대라며. 역대급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우리 김학철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뭐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다 마녀 사냥 얘기를 이제 끝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아요. 예,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오해가 아마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그건 굉장히 또 흥미있게 오늘 좀 여쭤볼 게 많은. 몇 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야? 아니, 또 젠더로 몰고 가지 마시고. 아니, 그죠. 조심하라고 특별히. 아니, 마녀 사냥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는 사람 막 몰아갖고 이제 죄인 만들 때. 마남 사장이라는 건 없지. 이거 왜 그러실까. 네, 그래서 그 마녀 사냥이 뭐 너무 뭐 이게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해주신다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강 보이는 쪽으로. 네. 옛날에 그 마녀 이렇게 막 빠뜨리 뭐 했잖아요. 그래서 강 보이는 곳에서 한번 김학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시장이 막 요동치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한 두 주 그냥 스킵했지.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건 가격이 아니라 우리 마음뿐이었는데. 그렇지. 예, 우리가 좀 차분하게 다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오늘 마녀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 지난번에 잠깐 말미에 마녀 사냥이란 걸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겨주셔서 아니, 오해할 게 뭐 있나 이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곳곳에 다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 이거잖아요. 중세 암흑기. 네, 중세 암흑기. 그런데 중세는 역사학자들이 5세기에서 15세기 1000년 정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녀 사냥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정점에 올랐고 언제 사라졌는지를 살펴보면 중세가 아니거든요.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공식적으로 마녀 사냥, 그건 체계적인 마녀를 발굴해서 죽이는 거, 이것은 15세기 중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끝난 쯤부터예요? 끝날 쯤부터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1428년에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마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세 이른바 암흑기, 중세는 암흑기가 아닙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세 암흑기의 마녀 사냥이 일어났다는 말 자체가 잘못돼서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거북선이 고려시대 때 발명됐다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물론 거북선하고 고려시대는 차이가 좀 더 나지만 중세가 끼어 있긴 하죠. 1428년이니까 15세기 말이죠. 중순이죠. 이때 시작했는데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라는 게 특정 시기에 있었던 특정한 이벤트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상 하여튼 뭐 내내 있다가 내내 있었고 그냥 좀 심해질 때가 있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일단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마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그 나쁜 시선, 이런 것들은 중세 이전에도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마법사가 혹은 마술사가 그 흑주술이죠. 사람을 해하는 주술을 해가지고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그 사람에 대한 박해는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일정한 체계를 갖춰서 신문 형식으로 정당화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권력기관이 개입되고 이런 어떤 특정한 절차는 중세 말부터 시작해서 19세기 1800년대에 끝나니까
이게 근세에 있었던 얘기네요. 네. 중세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것부터 일단 그러면 한번 네. 저희가 인식하고 있기는 동네에 그냥 혼자 사는 여자인데 재산이 좀 있어. 그거 뺏고 싶어. 그럼 이제 그 여자를 마녀로 몰아서 재산 싹 몰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마을에 뭐 무슨 영주나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적절한 짓을 하고 나서 지 죄를 안 밝히게 하려고 입막음용으로 말도 안 되는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 그렇죠. 희생양 만들고 재판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냥 물에 빠뜨리고 뭐 화형하고. 이런 게 이제 마녀 재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틀린 얘기예요? 거의 그 세부 사항은 다 맞아요. 예를 들면 물에 빠뜨려 가지고 네. 마녀는 가벼우니까 뜰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들. 마녀가 아니면 가라앉을 거고. 가라앉고. 그러니까 뭐 마녀여도 죽고 마녀 아니어도 죽죠. 그렇죠. 물에 빠져 죽으니까. 네. 그런 세부 사항 지금 말씀하신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하면 일단 시대부터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28년 15세기 중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1811년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정확한 걸 제가 다시 확인해 보면 네, 그게 거의 1782년 이때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마녀 재판이 있었던 그러니까 18세기에 1811년 맨 마지막에 유럽에서 마녀로 처형된 사람이 예. 이렇게 되고 특정한 시대의 뭐 마녀 재판이 아니라 네. 오늘날의 마녀 재판식으로 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죠. 뭐 이게 중세시대 마녀 재판이냐 하는 식으로 여론몰이하거나 이런 거 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 나눈 거 후반에 하겠지만 아직도 마녀 재판을 한 데가 곳곳에서 있어가지고 아니 곳곳에서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현대적인 해석적 마녀 재판이 아니라 진짜 마녀 재판이 네,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지금도 이 현대 21세기에? 그럼요. 어디서요? 가장 대표적인 인도 중부, 남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이티, 카리브해 있는데,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 마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니 마법을 뭐 어떻게 써요? 무슨 마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마술사. 제가 이렇게 딱 준비해 왔는데 그냥 막 치고 들어오시니까 저도 그냥 얘기를 막 해보겠는데 네.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2010년대 이후로 한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그분의 조사에 따르면 대략 세계 인구 중에 10억 정도가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해를 끼친다고 믿는 사람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억 명. 네? 전 세계 인구 몇 명이에요? 전 세계 80억. 80억, 예. 8분의 1이? 네, 그 정도 있고 제가 지금 벌써 이 얘기 꺼내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그래도 한번 꺼내면 최근에 제가 가장 놀랐던 사건이 UFO 사건 있잖아요. UFO라고 하는 거 UAP라고 하나요? 뭐 비확인 화인 뭐 A라고 하나? P인가 뭐 UAP. 그 이제 미확인된 뭐 공중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런 그렇죠. 거고 UFO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불렀죠 이렇게. 네. 그 UFO를 보고 그걸 악마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죠. 누가 그랬을 것 같습니까? 혹시 트럼프입니까? 벤스가 그랬습니다. 제리 벤스? 네. 이것은 이른바 악마학이거든요. 악마학.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을 향해서 네. 그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잖아요. 네. 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안을 주고 우리를 압도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데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드러나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흔히 7개의 색깔이라고 그러지만 모르는 거죠. 우리는 5색 창연한 무지개라고 그랬죠. 예전에. 그런데 서양 사람들 서구 문명에서 7색깔 무지개라고 그랬잖아요. 무지개 색은 사실 특정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스펙트럼 이렇게 쭉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프리즘 하면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몇 가지 색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 미지의 대상을 규격화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그걸 통제하고 싶어 해요. 인식을 통해서. 명명해요. 그럴 때 그 문화의 특징적인 게 드러나거든.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5고 서양은 7이냐는 거죠.
그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 이것에 대해서 명명하는 게 그 시대, 그 세계, 그 사람의 세계관을 노출시켜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벤스가 그 얘기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악마학이에요. 중세 시대에 발전시킨 통제되지 않은 거, 알 수 없는 거, 두려운 거, 사나운 거, 위협하는 거, 이런 것들 배후에 어떤 특정한 악의 세력이 있는데 이 악의 세력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이게 그 사람의 그 세계관이 드러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근데 그 뭐 벤스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그 대담했던 네. 이른바 미국의 우파 뭐 무슨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 뭐 몇 명 이름을 외웠는데 제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미국이. 아이고 제가 올해 말에 미국에서 강연 초청이 왔는데 거절했거든요. 못 갈 것 같아서 여기저기 저희가 잘하셨어요. 네, 컬럼에 그 비판하는 글도 쓰고 그래가지고 괜히 억류됐다가 우리 또 컨텐츠도 못 해. 그래서 뭐 어차피 미국 안 가겠다고 마음 먹은 김에 제가 다 얘기하자면 저는 진짜 사실 너무 걱정돼요. 그게 아니 어떻게 최고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 차기가 유력하다고 하잖아요. 벤스가 자기가 가톨릭으로 전향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몰라요. 그냥 단지 그 하나의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나 뭐 그분의 정치적 역량은 모르는데 비유적 의미의 악마 뭐 이런 건 안.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어요. 저는 이게 이런 세계관이라고 하면 어떤 그 이른바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누군가를 규정 지을 때 그것은 악마학의 이름으로 규정 지을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약간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그분이 가톨릭 신자라면 가톨릭 교황들이 가톨릭 교회 공식 입장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톨릭 교황 제가 요한 마루 2세인가 아니면 지금 교황인가는 확실치 않은데 하도 확 치고 들어오셔서 제가 차분하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분이 초록색 피부를 가진 외계인이 와서 세례 달라고 하면 세례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래서 그 존재도 우리가 믿는 그들의 가톨릭의 하느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외계인 에일리언이죠. 외부적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 벤스 그분이 가톨릭 신자라면 그런 가톨릭의 공식적인 신앙 선포를 자기의 좀 세계관을 형성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톨릭은 또 우리 개신교에 비해서 다양성이 좀 제약되잖아요. 네. 교황의 네.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유하고 우리 배웠잖아요.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동시에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이거는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그 퍼센테이지를 종교별로 나눠서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가톨릭, 불교, 종교 없음. 우리나라에는 크게 뭐 개신교, 가톨릭, 불교가 그래도 주요 종교니까. 그렇죠. 네, 종교 없음 제일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디가 제일 높으냐 해보면 어딘 것 같으셔요? 종교 없으면 종교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가톨릭이에요? 아닙니다. 가톨릭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교황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진화론이 굉장히 설득력 높은 이론으로 수용할 만하다 그런 말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가톨릭 교도들은 그 교황이 진화론에서 수용적 태도를 받아들여요. 그래 일부 80% 넘어요.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이 가톨릭도 이단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사실 뭔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과학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도 사실 우리가 실험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과학자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황청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가톨릭 신자들을 권위에 순종하는 바보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어떤 과학 실험적 결과, 과학의 결과를 실험해서 자기가 직접 얻은 건 없어요.
권위 있는 과학계의 합의에 따른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우리가. 네, 네, 네. 그것처럼 음.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크게 나누면 권위에 의한 지식과 경험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권위에 의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뭐랄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뭐 지능이 딸리느니 바보 같다느니 무식하다느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안 되죠.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건 아니네. 그런 겸손을 일단 깔고 야 아, 정말 이제 중세 중세 내가 얘기했잖아. 멀리도 교수님 오시면은 요거 순서를 좀 지키시라고. 왜냐면 아니 근데 너 너무 궁금하셔서 막 이렇게 아니 가긴 갈 건데 네. 일단 그 말씀하신 중세란 말부터 잘못됐다는 건 제가 약간 반박해야 되니까 말씀하시죠. 네. 우리가 이제 중세를 종교의 시대, 그 다음에 뭐 근세를 뭐 서양 미성, 중세. 미성의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의 기준으로 서양은 이제 우리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뭐 15세기면 그때부터 뭐 중세 끝나고 이제 근세 시작이지만 뭐 예를 들면 1400 몇십몇 년에 뭐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때부터 중세 땡 이제 근세 시작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특히나 무슨 도시나 이런 데서는 그나마 조금 더 뭐 발전하고 했겠습니다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18세기쯤 돼도 중세적 모습이 다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중세적, 그러니까 종교에 함몰된 사람들이 했던 행동의 이런 의미로 중세 마녀 사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 말씀인데 네.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28년인데 네. 절정에 이른 시기. 음. 그러니까 절정에 이른 시기가 1560년에서 1630년 정도 보거든요. 네. 이때 아주 제일 많이 마녀 사냥 재판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딱 정확하게 과학혁명의 시대랑 겹쳐요. 그게 갈릴레오, 갈릴레오,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 케플러, 그 다음에 리바이어든슨, 존 합스 이런 시대랑 정확하게 겹쳐요. 아, 존 홉스도 그때군요. 리바이어든슨은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겹쳐요. 이건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중세 교회나 네. 그때는 르네상스 이후,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예요. 네.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의 잔재가 이 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그건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마녀 사냥 자체에 종교는 그래서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그렇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가 아까는 지금 중세의 그런 어떤 종교적 잔재가 여기서 폭발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세의 종교적 잔재라 그러면 종교개혁을 가톨릭은 말하겠죠. 네. 이것을 폭발시킨 종교라고 무슨 종교냐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개혁 이후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녀 사냥이. 네. 야, 그 해석은 또 처음 듣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2018년인가 네. 이코노믹 저널에 실린 얘기. 제가 경제학 저널에 이런 게 실린 건데 역시 오늘도 제가 여기 겪은 모든 상황은 그냥 앞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개신교 그게 저 쪽에서도 교수님의 매력이에요. 순서를 지키지 않는 거에 가톨릭 쪽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개신교 쪽에서는 서로의 신자들을 마녀로 규정해서 뭐 심판하고 이랬어요.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예. 생각한 새롭게 배웠다 그 용어를 배웠는데 비가격 경쟁? 가격 경쟁. 예. 비가격 경쟁이라는 경제학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더 싸요가 아니라 이 물품을 왜 사야 하는지, 그 브랜드 스토리, 이 물품을 팔아야 요즘에 그게 더 중요하죠. 예, 그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 뭐 이 네. 제품의 스토리, 역사, 뭐 이런 거. 요게 딱 요 개념으로 경제학자인 피터 리슨하고 제이컵 러스가 2018년 이코노믹 저널에 실린 매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특별히 독일어권이에요. 네. 독일, 스위스 이런데 어느 종교가 더 훌륭한 종교냐? 응? 어느 종교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위기와 불안을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마녀를 잘 찾아낼 수 있느냐? 그 경쟁을 한 거죠. 아니, 이분들의 연구결과에 가톨릭과 따르면 개신교가? 가톨릭과 개신교가.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럼 그때 마녀 사냥의 본질 같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하나의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일 요소로 그것을
환원시키려고 하는 네. 환원주의적 독법이라고 저는 말하는데, 이런 환원주의적 생각이야말로 되게 다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하면 중세 가톨릭의 종교적 폭력이 마녀 사냥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해서 중세 가톨릭을 욕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환원주의적 생각은 매우 위험한데, 이것도 중요한 한 요소지만 당시 보면 종교, 네. 기후, 경제,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 정치 사법 시스템, 그 다음에 인간의 아까 뭐 말씀하신 뭐 영주가 뭐 땅 뺏고 이랬던 거, 인간 개인의 탐욕과 심리적 문제, 크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이 5가지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멋진데 내가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깼어,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 돌에 던진 그 돌의 강도, 돌의 속도, 여기 맞은 충격, 유리의 재질, 사실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돌을 네네. 던져서 유리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안 깨지는 수도 있죠. 여러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그게 일어났을 음. 때 그 기극이 분비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저번에 마녀 사냥 이야기를 꺼내고 마녀 사냥을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그걸 직접적으로 하면 저보고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위다, 아래다, 별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란 말을 가져와서 우리 사회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를 성찰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종교, 제가 이제 신학을 하잖아요. 네. 종교를 공부한 사람인데, 종교를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우리나라 시민들이 어떤 하나에 일어난 비극을 두고 환원주의적 태도를 자꾸 가져요. 그래서 곳곳에서 마녀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좀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이렇게 봐도, 제가 아까도 맨스나 그 주변에 있는 미국의 우파들 얘기할 때 크리스천 내셔널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분들의 인품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런데 그 말 하나를 두고 좀 걱정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제 비판의 범위를 좁혔잖아요. 그분 훌륭한 인생 살았으니까 미국의 부통령까지 되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인생 전체를 매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는 시선을 제한하면서 얘기하고 네네. 그것을 겸허하게 얘기하는 자세부터 필요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근데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종교는 그러면은 이 마녀 재판에 면죄부를 얻을 수 있냐?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중세 카톨릭의 바보 같은 면이 이때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신교도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잖아요. 왜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싸우는 지역. 네.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특정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아까 말한 피터 리슨하고 제이커브 리스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하니까, 뭐 어떤 그래프랑 일치하냐면 종교개혁 격전지랑 일치하는 거예요. 종교 싸움이 있었던 거, 기독교 내부, 기독교는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도 자신들이 이 마녀 재판에 그것을 일으켰던 후예들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 여튼 너무 많이 뛰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중세 시대에 잔재가 없었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게 차곡차곡 쌓아왔던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중세 시대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이미 중엽이 일어난 거니까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탁 폭발하게 된 것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후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정치 문제, 사법 시스템 문제, 네. 근데 개인의 심리와 군중 심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섞인 이야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스위스 어딘가에서 있었던 그 구체적인 그 이벤트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428년에 발레, 오늘날 스위스 지역인데 거기서 시작됐는데, 예. 이게 조직적인 마녀 사냥이 한 8년간 일어났는데 8년간 367명이 사망했어요. 마녀로 예. 화형이 나거나 수장 화양당하거나. 당했잖아요. 네.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됐냐? 고발된 남성은 고발된 다수가 남성 농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세 시대 마녀 사냥하면 중세도 고쳐야 되고 마녀도 마녀도 고쳐야 돼요. 마녀라고 우리가 번역하니까 영어를 위치라고 번역하고 아마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 같아요. 이 예. 위치한 말. 영어로는 위저드, 위치 이렇게 번역되긴 하지만 중세 영어도 이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네. 라틴어도 그걸 구분하거든요. 남성은 말레피쿠스 그러고 여성은 말레피카 이렇게 구분해요. 그 성이 구분되어 있지만 위치는 원래 어원적으로 위카, 위케 이런 중세 영어의 성 나는 것을 하나로 합친 단어예요. 예. 물론 우리는 남성을 그 성구분이 없는 단어. 네, 원래 지금은 위저드란 위치. 말을 쓰죠. 남성을 특별히 칭할 때는 네. 마법사를 위저드라고 하고 여성을 위치라고 그랬지만 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위치로 지목받은 사람들은 남성 농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위치냐 그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아이슬란드에서 그렇게 물어본다. 아이슬란드는 1625년부터 1685년 사이에 21명이 위치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는데요. 네. 한 명만 여성이었어요. 아이슬란드에서만 21명이 마녀라고 지목이 돼서 처형당했어요? 네, 1625년에서 1685년이니까 한 60년. 이거는 한 여자분 나오지 않았는데. 1600년 되니까 이거는 뭐 명확한 근세네. 중세라고 할 수 없네. 큰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네.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러시아 일부, 그 다음에 프랑스 노르망디. 남성이 다수예요. 한 75% 정도 돼요, 여기서는. 남성.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무슨 영화나 만화 영화 특히 이런 데 보면 다 코가 이만큼 나도 백설공주 보면 마녀들은 그렇게 안에 이미지가 딱 있죠. 그렇지. 이게 쓰고 다니고. 쓰고 다니고 네, 그게 아마 깡마르고 산타클로스가 툭툭한 빨간색 눈 입은 할아버지 비슷한 그런 어떤 이미지지. 그리고 맨날 이렇게 뭐 끓이고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스프 같은 거. 예. 그리고 여기 저기 투명한 그 구슬 있잖아. 그거 막 돌아가는 수정구슬 같은 거. 거기서 뭐 이렇게 보고. 그게 너무 이렇게 정형화된 정형화됐는데 그러니까. 물론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뭘 끓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약을 끓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야, 왜 여성들이 그런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가 낳는데 죽었어. 동물이 낳는데 죽었어. 동물인데 죽었어. 우리 예전에 사바합라고 하는 왜 영화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봐도 무당을 벗어 구슬하는데 동물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구슬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게 아마 네, 사바 영화 맞습니다. 같은데 아니 우리 애를 낳다가 애가 죽어. 그 다음에 아내가 죽어. 또 동물들이 죽어. 그러면 그거 아이 산모 다루는 사람 누구예요? 산파는 여자죠. 여성이죠. 그 다음에 약초에 관한 지식. 약초? 뭘 끓이잖아요, 이렇게. 그 약초에 관한 지식. 주로 여성들이 갖고 있어요. 약초에는 뭐 사실 남자 아니야? 한국은? 신만이도? 한국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가정에 있으니까. 애들 돌봐야 그렇지. 돼. 가정 상비와. 예, 애들도 돌봐야 되고 채집을 하잖아요. 남성들은 사냥을 하거나 우리 머릿속의 이미지도 농사 힘든 일을 하거나 여성들은 채집을 하잖아요. 네. 요리를 하잖아요.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분류도 하고. 네, 분류도 하고. 그러니까 약초. 그리고 우리 손 따줄 때도 할머니가 따주지 예전에. 이렇게 해놓고 할머니가 따주지. 아버지가 따주는 기억은 거의 없죠. 우리가 따면 이제 회피하죠, 우리. 도망가지. 아버지가 이빨 빼준다고 하면 도망가야지 일단. 그러니까 이빨도 이도 엄마가 빼주죠. 그러니까 이런 치료와 관련되고 산파, 그다음에 약초 이게 사실 여성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왜 여성이 관련되냐? 여성 중에 이를테면 뒤에 할 일인데 미리 하면 노파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혼자 과부가 됐어요. 과부란 말이 적절치 않긴 한데 홀로 된 여성 노인이 있어요. 살 길이 막막해요. 나중에 할 건데 미리 좀 재밌으라고 좀 얘기하면 그러면 혼자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집에 의탁하고 뭐 좀 달라고 가잖아요. 근데 역시 나중에 할 얘기인데 기후가 그때 소빙하기거든요. 그때가 겹쳐요. 소빙하기랑. 지금
1.2도에서 3도라고 어떤 학자들은 추정하고 추워졌어요? 평년보다. 그럼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지금 1.5도 넘으면 그런 거겠네. 기후 이게 임계점 넘어서 이제는 가역적이지 않다. 비가역적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소비경하기 시기라 소비경하기가 19세기 초반까지 계속됐습니다. 산업혁명 막 시작하기 전 산업혁명 시작되고 나서 소비경하기가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2, 3도 낮으면 그거는 거의 작물들 키우고 뭐 이런 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가난한 노파가 가서 너무 먹을 게 없어. 나 좀 먹을 걸 줘. 그랬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노파예요. 근데 자기도 먹을 게 없거든. 이거 우리 애들 줘야지. 높아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나도 우리도 먹을 게 없어 하고 돌려보내는데 양심의 가책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근데 이렇게 양심의 가책 들고 끝나면 남은 나쁜 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 집이나 마을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노파가 우리를 저주한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광기가 저 노파를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자기의 생각을 했거든요. 죄책감을 누군가는 하고 죄악된 존재로 만들어 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서로 공유하고 공유라는 게 분산이지. 분산이죠. 분산하고 어떤 한 명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만 죄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두의 죄책감을 덜죠. 마녀사냥의 저 기저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네. 그것도 이제 한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추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3% 오면 한 번도 순서를 지킨 적이 없다는 게 너무 재밌긴 한데 우리 정 프로님하고 김 위장님께서 아니, 궁금한 걸 막 얘기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두 사람이 하는 걸 제가 어떻게든 순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추사인데 마녀 사냥을 할 때 마녀들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바트라고 하는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바트? 일단 마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녀 재판할 때 나타나는데 악마와 계약을 해요. 악마와 계약을 한다. 그럼 악마와 계약을 하면 악마는 그 증표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몸에 상처를 남겨요. 어떤? 어떤 거라든지. 아, 그러면은 오래 산 사람들은 상처 다 있지 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녀 사냥을 할 때 그 미셸 푸크라는 말을 제가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중세 권력은 겉을 통제했는데 근세 권력은 신체를 통제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미시 권력은 신체에 작용한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인간을 분류해요. 아주 섬세하게. 예. 섬세하게 분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체를 통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벗겨요. 마녀로 위치로 의심받는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성들이 많은 이유는 남자 신문관이 벗기고 싶어서다. 이런 얘기도 해요. 벗겨요, 다. 적나라하네. 네, 벗겨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털을 다 밀어요. 오늘날로 하면 왁싱을 해요. 왜 하냐? 얘가 악마와의 계약에 남긴 흔적을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털 같은 것도 다 밀어요. 그 다음에 그 검시관이 샅샅이 찾아요. 몸에 흉터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사마귀가 있거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튼 샅샅이 다지는 거야, 샅샅이? 네. 저 여기에 크게 뭐 하나 남긴 큰 것까지는 아니지 뭐 하나 남겨 있는데 가끔 이렇게 만지면 더 커지더라고요. 쥐젖 같은 거 사 있잖아요. 몸에 어딘가 쥐젖 나이 먹으면 쥐젖 나잖아요. 이거 악마의 계약 악마의 적이다. 계약. 그리고 이제 악마 끝나고 내가 보여줄게. 뭐예요? 나도 뭐 하나 있거든. 보기 싫어요, 내가 그걸. 아니, 악마의 계약 찼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적 그렇게 남기고도 악마하고 계약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고통 못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못 느끼는 그러니까 부분? 어떤 특정한 부분에 고통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악마와 계약하면. 야. 자, 그럼 어떻게 찾아요? 때려봐야지. 때리는 건 너무죠. 알기가 힘들죠. 때리는 거는 요걸로 때릴까요? 뭘로 때릴까요? 최악의 고통을 한번 거기다 줘봐야 되지. 바늘로 찌르구나? 바늘로 찔러보죠. 음. 그게 어떤 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으로 바늘로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다 할 때 20실리 영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바늘로 이렇게 꼿꼿이 찌르다 하다가 금방 아픈 게 안 나오면 이 사람 20실리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왜 우리 칼 중에서도 이렇게 칼처럼 이제 누르면 쑥 들어가는 칼 있잖아요. 그런 바늘을 준비해가지고 찌르는데 안 아프잖아요. 그건 마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 마녀 사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동네의 마녀를 발굴하면 발굴이죠. 네. 발명, 네. 발굴 네. 혹은 선정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 사업이 돼요. 이 사람이 가진 거는 시간도 동반. 고문관, 신문관, 고용을 창출하네. 재판관. 아, 그리고 제가 인도 아까 동남부 얘기했는데 그 남자 친척들에게 돌아가요, 땅이. 딸이 땅이 다 몰수해서 네. 그러니까 땅 있는 여성들 마녀들로 많이 고발당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재산 너무 많으면 못 건들죠. 왜냐하면 보호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어떤 주교의 조카들도 다음도 있어요. 당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약자들. 사회적, 그러니까 여성이 위치로 고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자가 이 사람 위해서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는 존재가 주변에서 옹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냥 마녀란 말을 쓰겠습니다. 마녀가 돼요. 마녀 사냥은 수익 사업이 돼요. 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특정한 걸 얘기하고 싶진 않나. 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익이 되는 마녀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네네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것은 저는 왜 이런 시대가 다시 왔구나. 혹은 역시 우리가 개화해서 이성과 윤리가 충만한 시대가 중세와는 달리, 이른바 통념의 중세와는 달리 그렇게 돼서 우린 더 이상 마녀 사냥하지 않지, 그런 얘기하는 그런 통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아니,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이 사업은 네. 끝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중세 말이나 근세 마녀 사냥은 그 한 지역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누굴 색출해가지고 뭐 마녀 사냥. 근데 현대 마녀 사냥은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있어요. 전 세계에 누구 한 명 마녀 사냥할 수도 있지. 이론적으로는 이 SNS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관점에서 나라별로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마녀 사냥의 강도가 타운에서,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처형하고 그래서 지금 물리적인 처형은 안 하지, 그지? 근데 이제 그 강도는 현대 마녀 사냥이 훨씬 더 강하겠네. 광범위하고 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중세가 끝나고 난 후에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퍼지게 됐느냐? 네. 뭐겠습니까? 지금은 인터넷 미디어가 어떻게 좀 제가 광기를 충족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왜 그때 근세 시대에 그런 일이 확 일어났을까요? 그때 막 미디어 탄생했네. 신문가한테 뭐. 거의 중요한 말씀하시고 다른 자기 바운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서의 무슨 교섭이나 호기심이 훨씬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도시화가 막 진행됐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가 유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마녀라더라. 그거보다 더 뭐냐면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녀 학책 뭐 이거예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도미니코의 종교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인리 크라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486년 혹은 1487년에 낸 책인데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마녀에게 휘두르는 망치, 이런 뜻인데, 이 일부가 마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신학적 논증을 해요. 네. 이분은 마녀가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사례집을 만들어요. 사례집을 뭐예요? 세 번째는 이 마녀를 어떻게 기소하고 신문하고 처형하는지 이걸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200년 넘게 30판 넘게 찍혔거든요. 구텐베르크 인쇄술 덕분인데, 근데 이거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이 크라머가 인스부르크에 가가지고 1485년에 마녀 재판을 해요. 네. 근데 그 헬레나 쇼이베렌이라고 하는 마녀로 지목된 그 여성이 굉장히 당차게 그 사람의 기소를 반박을 해요. 네. 그걸 보고 있던 주교가 그 게오르크 골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증명되지 않은 걸 너무 많이 전제했다 비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이 크라머를. 그러니까 마녀 기소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그러니까 크라머라는 사람,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쓴 사람, 네. 쓴 사람, 아직 쓰기 전이에요. 요 책은 그 분풀이로 나왔다고 하는 학자들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기소했는데
막 자기 딴 열심히 했는데 이 한 당찬 여성에게 져버리고 말한 거예요. 아, 예, 너무 쪽팔리고 열받으니까. 그걸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뒷날 얘기 보면 되게 이제 재밌는 얘기도 하는데 제가 아까 종교재판관 출신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종교재판소로 제일 유명한 지역의 종교재판소가 어디라고 혹시 기억하셔요? 종교재판소요? 종교재판소? 뭐 저기 끔찍한 느낌이 들잖아요. 종교재판소에서 사람 뭐 그냥 이단 만들어서 죽이고. 재판소의 도시는 대충 네덜란드 뭐 아니, 그런 쪽 아니에요? 갈릴레오 재판받는데 뭐 이런 데 아니에요? 갈릴레오 그 재판관도 갈릴레오 재판도 종교재판소에서 했는데 네. 왜 종교재판소에서 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흔히 종교와 다음에는 종교와 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종교와 과학의 갈등 사례로 대표하는 게 갈릴레이 재판인데 그렇죠. 그걸 왜 종교재판소에서 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종교 문제거든. 아. 그 과학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 갈릴레오가 뭘 주장했냐면 이 지동설이야말로 성서에 부합한다라는 말을 했고 자기가 성서를 잘 해석했다는 말을 했어요. 갈릴레오가? 네. 이거는 프로테스탄트들의 말이에요. 아. 그런데 가톨릭 교도고 가톨릭 교인인 갈릴레오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런 이것은 당시에 종교개혁의 열풍에 완전히 그 수세에 몰려서 잔뜩 얼어붙어 있고 화가 나 있는 가톨릭의 종교재판을 건드리는 거예요. 종교적 요소를 건드리는 거예요. 갈릴레오가 맨 처음에 책을 쓰기 전에 두 체계의 선체에 대한 뭐 대화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성경을 말 못하겠는데 두 책에 대한 대화 뭐 이런 걸 거예요. 거기에 그 책을 쓰기 전에 당시에 추기경 주교죠. 아큐리시압이 그거 말로만 하지 말고 갈릴레오 책을 써라. 책을 쓰는 게 좋다. 동문수학한 사례예요. 그 지금 책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천동설 주장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이런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제시해라. 갈릴레오가 좀 성격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책을 썼어요. 네. 책을 써서 나왔는데 천동설을 지지하는 사람을 시플리치오, 그러니까 심플한 사람, 그 바보, 바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하게 했어요. 천동설을.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근데 그 심플리치오가 누구냐면 자기한테 책 쓰라고 보내준 추기경을 거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재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걱정해주고 자기에게 책을 쓰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을 심플리치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책을 그렇게 썼는데 그게 당시 교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건 과학적인 얘기라고 과학에서만 주장하면 문제 없어요. 왜냐면 케플러도 그 주장을 했어요. 케플러도 코페르니쿠스도 그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예수의 신부들, 지금 서강대학교 예수의 신부들도 갈릴레오 지동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소수과학이었죠. 근데 이제 당시는. 갈릴레오만 그 종교재판을 거죠. 했군요. 종교재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성서 해석을 잘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런 죄를 괘씸죄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괘씸한 것 같은. 1983년인가 교황이 사과했어요. 갈릴레오한테? 아니 그거 그렇게 금수한 거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사과는 했는데 가만히 그 당시의 사건을 이렇게 면밀히 따져보면 그 이탈리아 당시에 바짝 이렇게 독이 오른 이탈리아 종교재판소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하는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소로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성서회를 다 잘하고 있다고. 아니 그래서 아까 뭐 어느 나라에서 몇 명, 어느 나라에서 몇 명, 뭐 그래서 몇백 명 이렇게 처형당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왜 900만 명이 희생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거 완전히 그거 진짜 그것도 허구예요? 네, 허구입니다. 그게 아주 기원이 좀 잘 남아 있는데 예. 9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쌀보다 훨씬 더 많은 건데. 근데 그때는 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인구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것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18세기 말 독일의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호이그트라고 하는 이 학자인데 1784년에 자기 고향 독일하고 스위스 제일 많이 일어났다 그랬죠 제가. 자기 고향의 16세기 후반 약 30년치의 처형 기록을 가지고 유럽 전체 11세기 분량으로 환산했어요. 독일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무책임한 짓을 했네. 스페인, 아까 제가 종교재판소 얘기 쭉 했는데 스페인에는 종교재판소 있었죠. 그게 사실은 가톨릭 교회가 관장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국왕 밑에 있었어요. 종교. 거기서는 마녀 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아, 오히려 중세 시대의 교령집, 법조 체계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마녀가 있다고 생각하고 빗자를 타고 하늘을 날거나 동물과 함께 밤에 하늘을 난다고 하는 미신이 퍼져 있는데 이것은 미신이라서 단속해야 된다고 말해요. 종교재판소가 그릇된 말이라고 얘기해요. 미신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사실 중세 내내 미신으로 치부돼서 억눌고 왔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톨릭이 마녀를 생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중세 시대 내내는 마녀에 대한 믿음, 어떤 여자가 하늘을 날고 밤에 사바트라고 하는 악마적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를 미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생각할 때 네. 그냥 막 도매금으로 넘겨버리잖아요, 종교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정교해요.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왜 사업을 해버린 거예요, 단순히. 네. 근데 독일에서 그렇게 많이 그것도 특별히 16세기 후반이면 제일 많이 일어날 때인데, 네. 그때 그냥 단순 환산해 보니까 944만 2,994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성장률 보고 단순 환산해가지고 대한민국은 11, 예, 그렇게 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게 19세기 후반에 그게 이제 퍼지다가 결정적으로 1893년에 미국의 조금 오해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얘기하자면 페미니스트였던 마틸다 조슬린 게이지라고 하는 분이 네. 여성, 교회, 국가라는 책을 냅니다. 예. 이때 900만을 채택하면서 대중화가 돼요. 이 책의 주요한 노직은 뭐냐면 교회와 국가가 결탁해서 여성을 탄압했는데 학살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중세 마녀 사나워 택합니다. 실제로는 여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가 있었고. 여성이 더 많아 사실이야. 네. 그런데 이것을 여성으로 규정 지을 수 없어. 왜냐면 오늘날 사회에도 똑같은 마녀 사냥의 구조로 일어나요. 네. 그게. 그런데 여성만 당해?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약자들이 당하는 건데. 약자가 변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 옹호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20세기 후반 막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표준화된 추산은 뭐냐? 전 유럽에 걸쳐서 꽤 오래 진행된 거잖아요. 200~300년 진행됐는데 네네. 8만 명에서 한 10만 명 기소가 돼요. 네. 그래서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채용돼요. 이거 많아요. 기록은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이분들이 기록을 남기죠. 왜냐하면 당시 사법 절차, 이것도 막 건너뛰는 사법 절차가 교문주의하고 당사자주의라는 게 있대요. 네. 그건 이제 법학하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당사자주의는 내가 기소하는 사람이 저 사람 무슨 잘못 저질렀어 하고 증거네요. 피고가 난 그런 잘못 하는 거 없어 하고 증거네요. 그 재판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해요. 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이 중세 이후로 이른바 사법 절차가 새롭게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교문주의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게 뭐냐면 재판관이 네. 기소하고 수사하고 판결해요. 재판관이 기소하고 수사하고 판결하고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마녀라고 생각하면 마녀란 말을 쓰겠는데 네. 그러면 자기의 전제가 있잖아요. 그럼 네. 자기가 기소하고 네. 자기가 신문하고 네. 수사하고 자기가 재판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뭐 검사가 기소하고 조사한 모든 것 한 거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 분리돼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소한 사람이 수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꼭 자기가 기소한 한 성공을 시키고 해야 되겠죠. 이걸 한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반대 증거도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죠. 결론을 내놓고 수사하고 신문하고 재판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근세로 넘어오면서 네. 법정이 증거주의로 바뀌거든요. 자백하거나 세 사람 이상, 아까 스위스에서는 세 사람 이상이 이 사람 마녀다라고 증언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거주의를 채택하는데 규문주의 절차를 따르고 거기다가 고문이 허락돼 있었습니다. 고문. 네. 아유, 그럼 무조건 자백이지. 아니, 우리나라 갔을 때 이렇게 생각이 나지. 우리나라요? 검찰, 경찰, 고문, 너무 많이 가지 마. 마녀사장. 근데 너무 많이 안 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가 마녀라고 내가 위저다, 위치다라고 자백하는 순간 네. 또 누가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 다른 마녀의 이름을 대라. 왜냐? 마녀는 집회를 하거든요, 늘. 그 점점 내 생각이 맞아떨어지네. 다음 피해자가 나오는 자기 증식 시스템이에요. 하물며 이렇게 유혹하지. 2명만 불어. 너무 빼줄게. 너는 마녀 살짝 아닌 걸로 될 수도 있어. 이게 마녀의 속삭임 아니야? 그게 악마의 악마의 속삭임 아니야? 제가 오늘날 현대사회 되돌아보자고 마녀 사냥이 꺼낸 게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17세기 예수의 사제 프리드리히 슈페라고 하는 분이 사형수들 마지막 고해성사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서 1631년에 익명으로 책을 내요. 경고형사론이라는 책을 내는데, 네, 경고형사론. 경고형사론.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잡아 충분히 오래 고문하면 반드시 그가 마녀라는 자백을 얻어낼 것이다. 너희는 마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마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책을 자기 필명으로 써요. 왜냐면 이 사람 자기 걸릴 거니까, 만약에 문제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 또 본인이 마녀 사냥 되지. 네, 왜냐면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마녀 사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마녀로 몰거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 시위 일어났는데 너는 왜 이 시위에는 아무 말 안 하니? 그런 얘기 한다하더라고요. 네. 무슨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16, 17, 18세기의 마녀 사냥의 구조와 틀과 심리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 있나요? 오히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보다 더 발달한 미디어가, 제가 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하고 패턴 차이가 있다네요. 진짜 뉴스는 없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간대요. 이렇게 계속. 가짜 뉴스는 이렇게 올랐다 내려가고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올랐다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뉴스가 들춰내고, 그 다음에 뭐 10배가 빠르대다. 가짜 뉴스의 퍼지는 속도가. 퍼지는 속도가. 근데 만약에 18세기, 17세기 하던 거를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본성 아닐까요? 우리의 본성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지금 우리도 비슷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본성으로 환원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본성으로 환원할 수 없어요. 본성으로만. 이게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할 때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기담론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늘 위기예요. 우리나라는 위기 아닌 적이 없어요. 난 정말 그 얘기를 어디 가서나 하는데 네. 맨날 위기래요. 그렇죠. IMF 오기 전에 그 YS 대통령께서 우리 92, 93년에 우리나라 외화와 있으니까 해외여행 좀 다녀라. 그 얘기 한 적 외에는 1945년 대한민국 개국 이렇게 선 이후로 2026년 지금까지 위기가 아닌 적 없어요. 경제 이제 위기도. 나는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읽어봐. 일단 위기를 상정하고 우린 이렇게 합시다. 대부분 그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주가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 8,500 포인트까지. 아니 주가가 오르면 즐겨야 되는데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위기래. 버블 붕괴가 곧 온다. 아니 뭐 경고는 해야 되지. 근데 우리나라는 빠져도 위기, 올라도 위기야. 계속 위기예요. 그러니까 나 맞아요. 이해가 안 돼. 미국 사람 있잖아. 주가가 이렇게 막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다들 만나서 너무 좋아하고 해피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딱 첫 마디가요. 어떻게 되려고 이래 이거? 이 끝이 뭐야? 아이고야. 아우 이게 근데 그게 내가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회의 행불행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떤 사회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냐? 이것도 지금 마녀사냥이 돼요. 왜냐면 안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을 나눠서 마녀사냥이 되는 거야. 벌써 있자. 저기는 그냥 관심 없어. 저기서 뭐 주식 있는 사람 뭐 좋겠다 뭐 이 정도인데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주식으로 어떻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가지고 집단 대 집단으로 마녀사냥을 하는 수도 있다고 해요. 그걸 불행한 사회지.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늘 위기. 늘 위기예요. 위기의 그리고 정치화. 위기가 되면은 네. 어떻게 되냐면 생존 모드가 발동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얼마 전에 읽은 뭐 마르케스 마틸다 아닌데 그 한 하버드 대학의 그 의과 대학의 심리학 교수분이 쓴 책이 있는데 모든 존재는 불안하다 뭐 이런 인간은 불안하다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 전에도 좀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예. 두려움을 느끼면 원래 편도체가 두려움을 느끼고 활성화됐는데 10년 빨라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겠어요? 판단 중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도망치는 거죠. 사고하지 않아요. 생존이 발견되니까. 예. 그래서 인류가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이 뇌가 그분에 따르면 어떤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실제 위기인지 실제로는 위기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한 상태가 온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상승했는데 왜 위기가 되는 건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계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위기야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두려우면 특정한 행동을 하죠. 뭐냐면 방어 본능을 작동시키고 적이 누군지를 발견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진짜난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만약에 조금 떨어지면 네. 누가 문제라고 그 원인을 찾을 겁니다. 네. 마녀 사냥의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제가 오늘날 사회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왜 문제고 무슨 구조가 문제고 어떤 요소들이 있지를 묻지 않고 네. 누가 그랬지를 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오늘 주식 얘기를 좀 하게 되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 좋은 거고 빠지면 뭐 대다수라도 불행하고 아주 약간 좀 실패감을 느끼고 그런 정도지 이게.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불안을 조장해. 올라도 불안, 떨어지면 더 큰 불안. 그래서 전사의 구성원이 대부분 불안한 사람의 비율이 저는 아마 유사일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포션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이거 나는 진짜 심각하다고 보거든. 그걸로 장사가 또 잘 되잖아. 그래, 내 얘기가 그거야. 지금 마녀사냥이 아까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장사가 된다고. 근데 그 장사의 스케일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정도로 커져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걱정이 있냐면 그런 게 이제 일반화되면 모든 구성원이 나도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그 사회가. 네. 그러네요. 네? 주식이 올랐으면 벼락부자 말을 많이 했는데 벼락거지 말을 더 많이 해요. 주식이 오르면 뭐, 그거. 그래서 이상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판단이 반복되면 불행해지고 그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사회. 어쩌면 우리가 그 사회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네. 두려움과 불안감이 전체를 좀 지배하는 공기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누굴 위한 사회냐. 우리 누구만 좋은 사회냐. 보더라니까지 가봤잖아. 네, 말이야. 자기나 나나.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 프로 나왔다고 네. 우리가 얘기해주면서 네. 그러면서 교수님은 대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좌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그게 그런 이념적인 저는 문제가 여기 나왔다는 이유로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제가 딱 했더니 제가 친중 뭐가 돼 있더라도 내가 중국을 출입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도 중국을 비판 많이 해가지고. 우리끼리는 서로 중국말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어느 날 2023년도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친중 무슨 여기도 다 중국 자본 움직이잖아요. 우리 회사의 자본이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다는 거야. 미쳐버렸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러다 중국이 뭐고 자본이나 좀 대달라고. 위안화도 좋으니 좀 대단하다. 진짜 그게 딱 그 보더라니까지 가 보니까 맞습니다. 마음을 알겠더래. 자, 근데 하여튼 또 우리 다시 한번 마녀 사냥이 여러 행태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짚었습니다만 또 자세한 내용들은 그러게요. 2부에서 좀 더
이어가게 이게 하고. 스케줄이 잘못돼가지고 저는 가야 되니까 네. 너무 여기 있고 싶다. 김수님은 아 근데 저 회사 일로 또 야외 촬영을 가야 돼서 다녀오시고 예, 제가 잘 정리해 아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도 지금 회사 일로 촬영하고 있고 네, 나도 하는데 저 혼자 네, 좋겠다. 교수님은 제가 또 열심히 잘 모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해드려. 네, 알겠습니다. 또 순서 좀 지키고 다음부터 안 온다 그러면 자기 책임이야. 이건 다 무너졌어요, 이미 그 순서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이어지는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